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를 그려달라고 했다. 남자가 원하는 것은 거미의 털이나 대칭으로 잘 뻗은 다리가 아니다. 남자는 협강류의 외피를 원한다. 살갗에 묻은 잉크와 피를 닦아내자 문신의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골리앗 거미는 풍요로운 식사를 마치고 밀림 속에서 산책이라도 즐기고 있는 듯하다. 문신을 끝낼 때마다 격렬한 섹스를 하고 난 듯한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 내 몸의 모든 기운이 거미의 촉수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글이 빈텀없이 탄탄해서 제가 좋아하는 천운영 소설가. 그녀의 소설에는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이 없습니다. 늙고 추하고 불구이거나 성질까지 더럽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결핍을 안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오늘은 천운영 소설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천운영 소설집 바늘이고요. 창비에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9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천운영의 여러 여자들 중 바늘로 문신을 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바늘.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를 그려달라고 했다. 남자가 가져온 인쇄물은 거미라기보다는 커다란 홍게처럼 보였다. 새를 먹는 골리앗 거미. 세상에서 가장 큰 거미의 이름이다. 이 완벽한 대칭 좀 봐. 꼭 반으로 접어 찍어낸 것 같지 않아? 남자는 인쇄물 속의 골리앗 거미를 노려보며 말했다. 똑같이 그려져? 몸을 덮고 있는 이 보송보송한 털까지? 남자가 원하는 것은 거미의 털이나 대칭으로 잘 뻗은 다리가 아니다. 남자는 협강류의 외피를 원한다. 거미가 작은 몸짓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에게 위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단단한 외피를 획득한 탓이다. 나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서 협강류의 단단한 외피를 얻으려 한다. 인간의 살갗은 협강류보다는 과일에 가까워 쉽게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인간의 살에 거미의 외피를 그릴 수 있다. 침대에 수건을 까는 동안 남자는 옷을 벗고 거미 사진을 이리저리 대보며 문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있었다. 남자의 등과 가슴에는 길이 30cm의 거대한 거미가 줄을 칠 자리가 없어 보인다. 배꼽을 중심으로 화려한 무늬를 가진 나비가 날개를 펄럭이고 있다. 손목에서부터 어깨까지 타고 올라간 대나무는 남자의 팔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알코올 램프에 불을 켜고 향을 태운다. 송진내를 품은 연기가 유령처럼 방 안을 떠돈다. 향내가 사라지면 바늘을 손에 쥔 채 발작을 일으킬 것만 같다.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나는 향을 여러 번 듣고 줄 것이다. 바늘집에서 5호 바늘을 꺼내 알코올 램퍼에 달군다. 불꽃 속의 바늘이 거뭇거뭇해지다가 빨갛게 달아오른다. 요즘은 에이즈 때문에 다들 기계 문신을 하지. 색도 고르게 나오고 훨씬 안전하거든. 근데 나는 네가 해주는 바늘 문신이 좋아. 기계 문신은 치과병원 의자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어. 마취 주사가 잇몸을 뚫고 들어오는 기분 알지? 벙벙하니 떫은 감을 물고 있는 기분인데 의사들은 마취를 해놓고는 꼭 옆에 누운 환자를 먼저 치료한단 말이야. 그때 들리는 기계 소리, 소름이 돋아. 남자는 바늘이 소독되는 걸 지켜보며 느릿느릿 말한다.
나는 묵묵히 바늘을 내려놓고 소독솜으로 남자의 허벅지와 내 손을 닦아낸다. 나는 문신을 하는 동안에는 말을 삼간다. 나는 평소에도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내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발설의 욕구는 일종의 충치 같은 거였다. 혀끝에서 거치적거리며 고통을 주는, 그러면서도 입속 깊숙이 박혀 늘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충치. 그것을 뽑아 세상에 보이려 하면 이미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바스러져 버리곤 했다. 남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말들을 계속할지도 모른다. 나와 2번의 거래를 통해서 깨우칠 만도 했지만 검이나 정갈 따위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렇듯 남자는 두려움을 침묵으로 이겨내지 못했다. 남자에게 독한 꼬냑을 얼음없이 한 잔 가득 따라준다. 내 앞에서 약이나 대마초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협강류의 외피를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남자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 내가 유성펜으로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바늘로 그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 또한 착색하는 과정보다 처음 밑그림을 그릴 때 더 조심스럽다. 피가 나지도 않고 발갛게 부풀어 오를 정도의 얕은 상처. 지울 수 없는 문신의 문양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바늘을 들고 남자의 무릎에서 한 뼘 정도 떨어진 곳에 거미의 몸통을 그리기 시작한다. 몸통은 정팔각형 모양이다. 몸에 사방무늬가 있지만 일단 실루엣만 그리면 된다. 몸통 밑 꼬리 부분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투명한 실이 한없이 뽑아져 나올 것 같다. 내 쌍의 보각은 남자의 말대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 바늘 끝을 따라 거미가 조금씩 형태를 드러낸다. 남자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눈을 감고 있다. 만세를 부르듯 2 팔을 올리고 다리는 어정쩡하게 벌린 상태로 누워있는 남자의 몸은 체념이 무엇인지 아는 듯한 자세다. 바늘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공격을 가한다면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힘 한 번 못 쓸 것 같다. 허벅지에 문신을 새기는 작업은 등이나 가슴 쪽보다 훨씬 신경이 쓰인다. 상대의 종아리에 올라탄 채 팬티 사이로 비어져 나온 털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른 숨소리와 코에서 품어져 나오는 뜨뜻한 바람은 남자의 사타구니를 데우기 충분하다. 남자의 성기는 내가 바늘을 댄 순간부터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해 밑그림이 끝날 즈음이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이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내가 문신을 시작한 이래 내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네가 조금이라도 예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게 간절해지거든? 근데 넌 문신 기술은 좋지만 도저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하긴 그림을 그려준 그 많은 놈들이 너한테 덤벼들었다면 넌 매일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했을 거야.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추를 연상케 할 정도로 둥그랗게 붙은 목과 등의 살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목소리, 뭉툭한 발가락. 남자가 말한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게 하는 이유들이다. 남자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추하다는 추상어가 명백히 눈앞에 펼쳐져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 나는 말까지 더듬는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 바늘 끝에서 나오는 문신을 보고 추함과 연결시키는 사람은 없다. 거미 문신에 색을 넣기 위해 염료가 진열된 장식장 앞에 선다. 거미 몸통의 아몽색을 위해서 베네치안 레드와 인디아 잉크, 징크 옥사이드를 고른다. 털이 북슬북슬하게 난 다리는 크롬 그린과 암청색 인디고 염료를 사용하면 될 듯하다. 남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털은 티타늄 정도로 하면 느낌이 살아난다.
티타늄은 제턱이나 로켓의 재료가 되는 금속인데 안료로도 쓰인다. 엄백색의 반짝 그림이 있기 때문에 금속성의 칼이나 활 등을 문신할 때 종종 사용한다. 골리앗 거미처럼 털이 부스스 일어난 경우에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8개의 바늘을 알코올 램프에 달구어 각각의 바늘 귀에 명주실을 꿰다. 바늘 끝에서부터 0.5cm가 남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명주실을 감는다. 명주실을 감을 때는 실이 겹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잉크가 뭉치거나 한꺼번에 나오는 일이 없다. 바늘귀 부분에는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1cm 정도 맨몸으로 남겨두는 것도 잊지 않는다. 명주실에 먼저 베네치안 레드를 묻힌다. 살에 꽂는 첫 땀. 나는 이 순간을 가장 사랑한다. 숨을 죽이고 살갗에 첫 땀을 뜨면 순간적으로 그 틈에 피가 맺힌다. 우리는 그것을 첫이슬이라고 부른다. 첫이슬이 맺힘과 동시에 명주실이 품고 있던 잉크가 바늘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려온다. 붉은색 잉크는 바늘 끝에 이르러 살갗에 난 작은 틈 속으로 빠르게 스며든다. 마치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들이 입 밖으로 시원하게 나와주는 듯한 기분. 바늘땀을 뜰 때 나는 더 이상 말더듬이가 아니다. 끄주로 피를 찍어내고 잉크의 농도를 확인한다. 일단 첫 땀이 성공적으로 떠지는 것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내 손은 빨라지기 시작한다. 속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고른 색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명주실에 묻은 잉크 양을 조절하며 거미에게 살을 심어준다. 거미는 어느새 붉은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살을 뼈로 감쌀 차례다. 거미는 인간과 달리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셈이다. 그것을 외골격이라 하지만 나는 단단한 피부라고 생각한다. 인디아 잉크와 징크 옥사이드로 외피를 완성한다. 크롬 그린이 함유되면서 거미는 이제 완벽한 외골격을 갖춘다. 살갗에 묻은 잉크와 피를 닦아내자 문신의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골리앗 거미는 풍요로운 식사를 마치고 밀림 속에서 산책이라도 즐기고 있는 듯하다. 나는 어느새 밀림 속에 숨은 한 마리 거미가 된다. 가느다란 8개의 다리로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투명한 거미줄에 미끄러지듯 걷는 거미. 발끝에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부주의한 청색 나비 한 마리가 내 거미줄에 걸려 파닥거린다. 청색 나비의 아름다운 날개가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나는 조용히 기다린다. 그리고 다리에 난 섬세한 털로 먹잇감을 부드럽게 감싼다. 남자의 몸을 애모하듯 여린 과일을 만지듯 부드럽게. 그리고 주삿바늘을 꽂듯 나비의 몸통에 촉수를 박는 그 순간. 기집년들이 보면 환장하겠는걸? 남자가 내 어깨를 치며 말한다. 문신을 끝낼 때마다 격렬한 섹스를 하고 난 듯한 극심한 피로를 느낀다. 내 몸의 모든 기운이 거미의 촉수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문다. 남자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몽색 골리앗 거미를 들여다보고 있다. 남자는 이제 손바닥만한 외피를 얻었다. 남자가 손바닥만큼 더 강인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문 형사라고 자신을 밝힌 남자는 미러감 주지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일간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두해달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미러감이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날개치듯 퍼덕였다. 듣고 있습니까? 김형자 씨가 어머님 맞죠? 김형자 씨가 미러감 주지를 죽였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왜 이리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박영숙 씨가 김형자 씨를 만나 보셔야겠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까? 문 형사는 끊임없이 대답과 반응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내 혀는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미르감 주지 김봉환을 아십니까? 본명은 현파 스님이라고. 김봉환이라는 이름은 전혀 기억에 없었다. 그러나 현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거센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이루며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복숭아빛 피부의 스님을 기억해냈다. 스님의 삭발한 머리는 하나하나 깨끗이 손질된 느낌을 주었고 희끗희끗 올라오는 하얀 머리털은 은회색 모래가 반짝이듯 아름다웠다. 스님이 입은 낡은 승복조차도 언제나 희게 빛났다. 그런 스님과 죽음이라니. 나는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렸다. 검고 긴 전화선이 꼭 불길한 해충이 나오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한복 저고리를 바느질하던 엄마의 손은 옷감에 새겨진 고급 손수 같았다. 그리고 엄마와 스님과 함께하던 차 시간, 다기에 그려진 대나무보다 곱고 부드럽던 엄마의 손끝을 따라 떨어지던 옥빛 찬물. 그런 손이 정말 스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마치 내가 노사의 목을 조르기라도 한 것처럼 못이 박히고 투박한 내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부모에게 결정적으로 거부당한 사람이 그렇듯 나는 곧 냉정해졌다. 보통 때처럼 아침 청소를 하고 밥을 먹었다. 구입해야 할 잉크 목록을 만들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생수를 확인했다. 거대한 곡물 창고를 방불케 하는 대형 마트에는 카트를 밀며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생수 한 묶음과 독한 술 몇 종류를 바구니에 담고 곧장 육류콘으로 향한다. 얼리지 않은 삼겹살 부위와 아롱 사태를 덩어리째 살이 제법 붙어있는 돼지 등뼈를 고른다. 쇠고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떡심이 있는 등심과 스테이크용 안심을 한 팩씩 골라 담는다. 나는 양념하지 않는 고기를 먹는다. 손가락 두께로 썰어서 피가 살짝 날 정도로 구운 쇠고기나 마늘과 양파를 많이 넣고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상추와 같은 야채를 곁들여 먹지도 않는다. 구운 고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채소류가 아니라 하얀 쌀밥이다. 쌀눈이 살짝 비치도록 맑은 밥 아래 약간 검어진 육류의 핏물이 스며들 때 고기의 맛은 정점에 이른다. 육류 코너를 떠나다가 쟁반 위에 올려진 붉은 살덩이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둥그런 모양의 고깃덩어리는 꼭 삭발한 스님의 머리를 연상시켰다. 말끔하게 정리된 스님의 머리통은 곧 솟아오를 태양과 같았으며 그 위엄이 넘쳐 어찌 보면 동물적인 냄새가 나기도 했다. 그래서 때론 동그랗고 단단해 보이는 스님의 머리통에 마오리족의 혈연 문신을 새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삭발한 머리통에서 보였던 동물적인 느낌이 내 뒤털린 성욕과 함께 뒤섞여 고운 여자의 손이 스님의 머리통을 부여잡고 정사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곤 했다. 냉장고에서 서늘한 바람이 몰려온다. 다리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하다. 잊고 있던 감각이 저릿저릿 온몸을 자극하고 있다. 배와 가슴을 따라 급속 냉동되듯 마비 증상이 오고 결국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드러눕게 되는 간질병.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미러감을 향해 오르던 비탈길. 엄마의 끊임없는 절과 스님의 목탁 소리. 주문처럼 온몸을 휘감던 엄마의 연불.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마트에서 서둘러 빠져나온다. 생수와 고기팩들, 생활용품 코너에서 생각 없이 집어넣은 변기 청소용 솔이 담긴 쇼핑 봉지가 제법 무겁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걸음이 빨라진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 커다란 들통에 고기를 삶아 입안 가득 육질의 맛을 느끼고 싶다. 이 사이로 새어나올 뜨뜻한 육즙이 벌써부터 입안에 고이는 것 같다. 성간기는 7층에서 오래 머무르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1층에 부려놓는다. 변기 청소용 솔 때문에 비닐봉지가 곧 터질 태세다. 조심스럽게 성간기에 올라
닫힌 버튼을 여러 번 누른다. 이중으로 된 성강기 문은 거드름을 피우며 천천히 닫힌다. 두 개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누군가의 손이 안으로 쑥 들어온다. 다시 문이 열리고 좁은 문 사이로 팔뚝과 어깨, 머리가 차례로 들어온다. 왼쪽 다리까지 완전히 성강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은 덧없이 활짝 열렸다가 다시 천천히 모아진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 가쁜 숨을 내뱉고 있다. 남자의 등이 위아래로 심하게 움직인다. 승강기가 움직이지 않는다. 승강기는 여전히 1층에 머물러 있다. 남자와 나는 아무 층수도 누르지 않고 서 있었던 것이다. 짐을 한 손에 모아쥐고 8층 버튼을 누른다. 팔자에 녹색불이 들어오는 동시에 남자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누른다. 순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비닐봉지가 찢어지며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진다. 승강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중심을 잃고 핏물이 흐르는 고기팩 위에 주저앉고 만다. 한 손으로 물건들을 감싸 안고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세운다.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나머지 물건들을 내 가슴에 올려준다. 금속성 소리와 함께 승강기 문이 열린다. 승강기에서 내려 나는 오른편으로, 남자는 왼편으로 방향을 돌려 걸어간다. 문 앞에 물건들을 쏟아낸 후 고개를 돌려 남자가 간 곳을 본다. 남자는 나와 거의 같은 속도로 걸어 복도 끝 문 앞에 서서 열쇠를 찾고 있다. 이쪽 복도 끝이 806호이므로 남자의 집은 801호다. 남자와 나는 승강기를 타고 항상 같은 층에서 내리고 거의 비슷한 거리까지 걸어가서 혼자 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승강기를 축으로 반을 접는다면 남자와 나는 한 곳에서 만난다. 골리앗 거미의 보각처럼. 문득 쌀밥처럼 하얗고 말끔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던 것 같다. 쇼핑한 물건들을 발로 밀어넣고 문을 닫는다. 바닥에 뒹구는 고기팩에서는 핏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허기가 진다. 당장이라도 자리에 주저앉아 비닐 포장을 뜯고 맨손으로 날고기를 집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들짐승처럼 입가에 피를 묻힌 채 허겁지겁 먹을 것을 해치우고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 그런데 엄마가 정말 현파 스님을 죽였을까? 스님의 죽음을 생각하다가 미러감에서의 새끼 고양이를 기억해낸다. 미러감을 배회하던 수많은 고양이 떼, 마당이나 법당까지 함부로 나다니는 고양이들이 나는 무척이나 두려웠다. 하지만 그 고양이들은 아름다웠다. 그 자그마하고 부드러운 몸속에는 온갖 아름다움이 용수철처럼 휘어져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여리고 따뜻하고 조금은 메마른, 스님은 때로 신도들이 가져온 생선 대가리나 고기 덩어리를 요사체 앞에서 고양이들에게 던져주곤 했다. 그때마다 눈빛을 번덕이며 육질의 맛을 느끼고 있는 고양이들을 나는 시기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송앗가루가 분분한 어느 날 땔감으로 쓸 나무더미 사이에 이제 막 낳아놓은 새끼 고양이를 보게 되었다. 온기가 느껴지는 새끼 고양이 몸에 손을 대보았다. 순간 어디선가 어미 고양이가 기습을 가하듯 나타나 등을 굽히며 내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나는 새끼 고양이를 들고 뛰었다. 어미 고양이의 날카로운 울부짖음에 뒷머리채를 잡혔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다. 나는 산길이 아니라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현실감은 없었고 바람 소리만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산 아랫마을에 도착해 공중변소에 몸을 숨겼다. 내 손에 들려있는 고양이는 작고 여리고 아름다웠다. 새끼 고양이를 변기 속으로 집어던지기까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구더기가 필사적으로 기어오르는 변기통 속으로 새끼 고양이가 좌치를 감추는 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어렴풋이 목탁 소리와 엄마의 연불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쇳내나는 칼날을 개처럼 핥는 꿈을 꾸었다. 혓바닥을 저릿저릿 자극하는 것은 비릿한 강철 냄새 같기도 했고 향 냄새나 화약 냄새 같기도 했다. 부검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노안에 의한 자연사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신도들이 부검을 반대하고 나와서 하긴 죽기 전에도 스님은 거의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고 우겼는지 모르겠지만 김형자 씨 덕택에 괜한 사람들만 고생했지 뭡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말하는 문형사의 말은 공복에 피우는 새벽 담배처럼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 아침이라 경찰서는 한가했다. 그럼에도 문형사는 서류들을 부산히 정리하면서 내 시선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럼 엄마가 스님을 죽이지 않았단 말인가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네요. 어제 김영자 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갔겠죠. 문형사는 바쁜 일이 있다며 총총히 사라졌다. 나는 경찰서 입구 청계에 앉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신발부리를 바라보았다. 집? 엄마에게 돌아갈 집이 있었던가? 엄마는 미러감으로 돌아갔을까? 뒤숭숭한 질문들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다. 미아가 된 기분이다. 엄마가 떠난 길목을 바라보며 한복집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날처럼. 간질 발작이 다 나은 이상 엄마와 나는 더 이상 미러감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한복집 셔틀을 올리면서 미러감에서의 모든 일들을 기억 속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내가 죽인 고양이, 스님과 함께 있던 차시간, 짙은 향냄새와 연불 소리까지도. 엄마에게 한복 만드는 법을 배워 엄마처럼 고운 옷을 만들리라. 실톳에 밑실을 감거나 옷감 물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앞서버의 날렵한 선을 박음질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 곁에 꼭 붙어 있겠다. 그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엄마는 달랐다. 엄마는 나흘 동안 순물 들인 무명 동방의와 바지, 치잔물 들인 가사를 만들었다.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까지 완벽히 끝냈을 때 엄마는 내게 겨자색 보자기에 둘둘 말린 것을 꺼내놓았다. 엄마가 내민 보자기에는 꽤 많은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엄마는 스님의 옷을 들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긴 말이었다. 스님을 죽인 것은 엄마가 아니다. 엄마가 스님을 죽였다고 생각한 것은 전쟁 기념관에 전시된 무기들처럼 실현 불가능한 살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전쟁들이 미화되어 있었듯이 스님의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누군가가 사건을 은폐했을 수도 있다. 나는 미러감을 향해 발길을 옮긴다. 숲에 둘린 미러감은 스스로 숲이 된 듯 고요하다.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 수 없다. 대웅전과 미륵전은 커다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다. 마당에 마른 솔잎들이 잔뜩 쌓여 폐가에 온 듯한 기분이다. 요사채로 들어가는 대문 역시 빗장이 질려 있다. 나는 헐거워져 달그닥거리는 감정의 나사를 단단히 조인다. 대문 옆에 버려진 나무 괴짝에 올라가 요사채 안을 넘겨본다. 미러감은 귀개할 정도로 깊은 정적에 빠져 있다. 그 많던 고양이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손을 뻗어 안으로 잠긴 빗장을 푼다. 부엌은 흩어짐 없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 수채구멍에 밥알 하나 남아있지 않다. 식칼이나 길고 뾰족한 젓가락, 무쇠로 만들어진 솥, 아궁이 속에서 불타는 나무, 한 번의 조마로 요사체를 날릴 수 있는 포레온 가스.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엄마가 스님을 죽였을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엄마와 내가 머물렀던 방으로 들어간다. 엄마가 입었을 듯한 옷가지와 이불이 눅눅한 냄새를 풍기며 구석에 처박혀 있을 뿐 가구 하나 없이 휑하다. 창가에 놓인 라면 박스 위에는
엄마가 매일 읽었을 예불책과 집으로 만든 바느질 그릇, 반쯤 쓴 싸구려 화장품 등이 얌전히 놓여 있다. 바느질 그릇을 뒤집어 바닥에 쏟아낸다. 흰색 실패가 도르르 굴러간다. 단추와 초크 줄자 등을 넣어놓은 투명 봉지 하나, 능견으로 만든 침낭 하나, 일제 기림표 금도금 바늘 한 쌈, 하늘색 플라스틱 빗, 검은색 머리끈이 다였다. 머리카락을 넣어두면 바늘이 녹슬지 않아. 엄마는 침낭을 열어 머리카락을 넣을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엄마의 새카맣고 긴 머리카락은 동그랗게 말린 채 침낭 속으로 들어갔다. 때로 뭉텅뭉텅 빠지는 뻣뻣하고 두터운 내 머리카락도 엄마는 정성스럽게 말아 그 안에 넣어주곤 했다. 나는 엄마의 침낭과 바늘쌈을 바지 주머니 속에 얼른 집어넣는다. 엄마는 이제 바늘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 바늘들은 내가 가지고 가 아름다운 문신을 그리는데 쓸 것이다.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바늘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격렬한 박동질을 하고 있었다. 불판 위에 두툼한 쇠고기를 얹는다. 차가운 육질이 뜨거운 불판에 닿자 차사삭 소리를 내며 움츠러든다. 한쪽 면이 익은 고깃찜을 뒤집으면서 내심 슈크림이 잔뜩 든 빵을 떠올렸다. 아주 민감한 한숨을 내쉬게 하는 부드럽고 달콤한 슈크림빵. 전화가 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스님의 죽음을 알려왔던 문영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문영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뜸을 들이고 있다. 나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문영사의 말을 기다린다. 어금니로 질긴 떡심을 잘라낼 때 문영사는 엄마의 죽음을 전했다. 엄마는 자살했다. 사체는 금정산 계곡 하류에서 발견되었다. 시체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시신을 인수해 가라고 문영사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수화기 속의 목소리는 명부를 읽고 있는 저성사자의 것 같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고기 한 점을 입에 더 넣는다. 얄팍하게 썬 마늘을 고기 사이에 올린다. 기름이 불 위로 떨어져 방 안 가득 단백질 탄내를 풍긴다. 육즙을 흡수한 마늘을 입속에 넣는다. 덜 익은 마늘이 혀끝을 아릿하게 자극한다. 마늘을 씹으며 바위에 찍힌 엄마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러나 상처투성이 여자의 하얀 알몸만 떠오를 뿐 엄마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 밀어가면서 가져온 엄마의 침낭과 바늘쌈을 찾아본다. 그곳에 다녀온 이후 바지 주머니 속에 꼭꼭 박아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 침낭 안에 든 엄마의 머리카락을 보면 엄마 얼굴이 생각날 듯도 하다. 침낭 끈을 푼다. 침낭을 거꾸로 들고 내용물을 털어낸다. 침낭에서 짧은 머리카락과 바늘이 쏟아진다. 머리카락은 엄마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짧고 거칠어 보인다. 검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바닥으로 떨어진 머리카락을 집어 올린다. 그것은 스님의 머리카락이었다. 나는 면도칼을 들고 스님의 머리를 깎는 엄마를 상상한다. 무릎을 꿇은 채 한 손으로 스님의 어깨를 살짝 누르듯 짚고 한 손으로 이발을 하는 엄마. 면도칼 끝에서 스님의 머리카락이 스르르 떨어져 내리는 모습은 아주 고즈넉한 풍경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모아 침낭에 넣었을 엄마의 섬세한 손도 생생하게 그려진다. 찻상을 가운데 두고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는 엄마와 스님의 모습처럼. 엄마는 왜 죽이지도 않은 스님을 죽였다고 했을까? 그리고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엄마가 가장 아끼던 일제 바늘쌈을 펼친다. 1호부터 25까지 금빛 머리를 빛내며 꽂혀있는 바늘들. 손가락 끝으로 아주 미세한 곡선의 감촉을 느끼며 바늘을 뽑아든다. 갑자기 모든 신경세포가 한꺼번에 바늘 끝으로 몰린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바늘들을 들여다본다.
20개의 바늘은 전부 뾰족한 끝이 잘려 있다. 바늘은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채 철사처럼 뭉툭했다. 엄마는 일부러 바늘 끝을 잘라낸 것이다. 바늘을 잘게 잘라 매일 마시는 녹즙에 넣어봐. 가늘고 뾰족한 바늘 조각은 내장을 휘돌아 다니면서 치명적인 상처들을 만들지. 혈관을 따라 심장에 이르면 맥박을 잠재우며 죽음을 부르는데 아무런 외상도 없어. 엄마의 생생한 목소리가 사방에 울리고 있었다. 그는 매일 저녁 성관기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다. 길게 2번 배를 누르지 않아도 나는 그가 내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발끝으로 사뿐히 걷는 소리와 문 앞에서 내쉬는 깊은 숨소리를 느낄 수 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새끼손가락만한 바늘을 하나 그려주었다. 티타늄으로 그린 바늘은 어찌 보면 작은 틈새 같았다. 어린 여자아이의 선기 같은 얇은 틈새. 그 틈으로 우주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 가장 얇으면서 가장 강하고 부드러운 바늘. 문신과 언어의 관계를 통하여 독자를 위태로운 공격성과 관능과 탐미의 벼랑 끝으로 밀고 가는 바늘의 발군의 역량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아슬아슬하게 한 땀 한 땀 따라가는 바늘의 움직임만큼이나 노련하고 가차없는 문장이 행간을 팽팽하게 당기면서 우리들 저마다의 심청에 잠복한 익명의 감각들을 불러낸다. 예리한 바늘이 전곡을 찔러 육체에 정교하고 엄산한 수를 놓으며 살 속에서 맴돌던 언어를 해방시킨다. 이 위험하고 아름다운 바늘에서 우리는 한 예외적인 작가의 탄생을 예감한다. 박완서, 김화영, 동아일보 신춘문예 심사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